안녕하세요. 2학년 진로 독서 발표를 하게 된 강민혁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인데요. 자, 이제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진로 독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째, 책 소개, 둘째, 정부의 재정 관리가 왜 중요할까? 셋째, 국가의 복지 확대는 경제를 축소시킬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을 왜 알아야 하는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라는 책은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자 좋은예산센터 소장인 김태일 교수님께서 2013년에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은 개인의 세금부터 지방재정, 국가재정, 세계 각국의 재정 문제로 범위를 넓혀가며 재정에 관한 다양한 차원의 주제를 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정이란 무엇일까요? 재정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즉, 국가가 수입, 지출 활동뿐만 아니라 자산 및 부채를 관리, 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이 책은 정부의 재정에 대해 예산은 길이가 짧은 이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엄청 추운 한겨울에 짧은 이불을 덮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추워서 이불을 끌어올리면 하체가 이불 밖으로 나오고 하체가 추워 이불을 밑으로 내리면 상체가 이불 밖으로 나오겠죠. 하체와 상체 둘 다 이불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시행해도 또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이처럼 국가에서 최대한 공정한 조세 정책을 시행해도 모든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듭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루는지에 대한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의 복지 확대는 경제를 축소시킬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의 복지 확대는 경제를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국가가 복지를 확대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은 국가의 경제적 성장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럼 다시 국가의 경제 성장은 복지를 확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으로 인해 복지가 경제를 축소시키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공황은 1929년에 시작되어 1939년까지
세계적으로 지속된 경제의 하강 국면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생산의 위축과 노동자의 대거 실업 등을 경험하였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복지를 지출했습니다. 그 결과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많은 중산층이 풍요를 맞게 되어 떨어졌던 경제 성장률을 올리고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 외에도 복지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된 사례가 더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국은 복지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했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가 근로 욕구를 저해시켜 경제를 축소시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직접적으로 동기를 저해시키는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수급자 중 절반은 고령자, 장애인, 소년 가구였습니다. 일반 가구 32.6% 중 대부분의 가구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기 어려운 가구였습니다. 이 두 집단은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겠지요. 하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근로 동기가 저해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공정성 훼손 등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지 그로 인해 경제 성장이 방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복지 확대는 수급자의 근로를 저해시켜 경제를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재정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국가의 재정은 국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당연한 말입니다. 만약 정부가 공공재, 도로 같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것들이나 복지 등을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재정을 남용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경제 위기로 도전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겠지요. 두 번째로 국가의 재정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고 그 대가로 국가로부터 여러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조지프 슌페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은 경화 콘서트 소개하겠습니다. 목차는 세 가지로 책 소개, 작가 소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떠올린 키워드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경화 콘서트라는 책은
경영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다양한 경영 기법들이나 여러 가지 경영 사례가 드러난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윤기 작가는 위와 같은 학위를 받았고 장은재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은 미래를 생각하다와 인투이션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키워드 두 가지는 경영학과 항공권인데 경영학은 이 책이 경영학을 알려주는 이유도 있고 경영학에 대해 새롭게 안 것도 많기 때문이고 항공권은 이 책의 내용에서 항공권의 가격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항공사가 수익 경영을 기본 방침으로 해서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항공권이 떠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2학년 위 익스텐티드 진로독서 PT를 발표하게 된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2반 13번 김준범입니다.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첫 번째 작품 소개, 두 번째 작가 소개, 세 번째 확장하기, 네 번째 마무리입니다. 제가 소개하게 될 도서의 이름은 검사대전으로 2018년 10월에 공개된 현직검사 김웅의 에세이로 2010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18년 동안 검사 일을 해오며 스스로 생활형 검사라고 지칭한 검사가 검찰 안에서 경험한 이야기와 세상살이, 사람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포스터는 도서 검사대전을 드라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가 소개입니다. 검사내전의 작가 김웅은 1970년 전라남도 여천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후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김웅 작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검사의 모습과 달리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문장을 적어보았습니다. 다음은 확장하기입니다. 제가 확장하기 할 세 가지는 첫 번째 사기, 두 번째 형사재판, 세 번째 민주주의입니다. 사기란 사실을 오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현재 사기는 민법에서는 제110조, 형법에서는 제34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기 범죄는 전세사기, 보험사기 등 여러 종류의 형태로 발전하고 존재하고 있으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동시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기 범죄율은 약 77%이며 범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인 것을 파악할 수 있고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는 현재 민사재판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며 고소를 통해 재판이 진행됩니다. 특히 현재 고소 진행중 중 1위는 사기 범죄일 만큼 현재 사기 범죄에 대한 재판과 범죄율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를 형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은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형사재판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형사재판이 이루어질 때는 법치주의에 근거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3명의 판사, 1명의 검사, 피고인 대리인, 즉 변호사를 중심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증인은 필요할 시 검사 측, 피고인 측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재판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이어지면 물적 증거 위주로 범죄성을 판단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란 한 사람에 의해 독재 혹 소수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지배를 말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도록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모든 시민의 정치 참여, 사회적 안정감 조성, 인종 및 언어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준범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2반 1번 강민성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의 목차로는 책 소개, 저자 소개, 경영학 사례 소개, 발표를 마무리하며 책의 장점을 소개하는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책이란 한국의 경영학자 장영재 교수가 쓴 책으로 경영학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또한 다양한 경영 전략과 기업 성공 사례들을 통해 독자들이 경영학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영학 콘서트를 쓴 저자인 장영재 씨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자 장영재 씨는 1974년생으로 MI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과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국제학술지의 객원 리뷰어로도 활동 중입니다. MIT에서 생산운영과 의사결정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보스턴 대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책에서 나온 경영학 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나온 경영학 사례는 크게 4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저스트 두잇과 같은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애플은 다양한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을 통해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삼성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립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매장의 인테리어, 커피의 품질, 직원의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며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며 경영학 콘서트라는 책의 장점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경영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접근하기 쉽고 다양한 예시를 활용하여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며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책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2반 14번 김진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이 책을 쓴 작가인데요. 로렌 슬레이처라는 작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 책이 총 10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재밌게 본 2개 챕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하겠습니다. 로렌 슬레이터고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원 심리학과 졸업한 사람이고, 1993년에 뉴레터 문학상 논픽션 부문 상작상을 받았고, 1994년과 1997년에 미국 최고 필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국내 기준 2005년에 처음으로 한국판이 출판된 오래된 책이고, 또 이 책은 총 10챕터로 나누어져 있는 책인데요. 각각의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이해하고자 했던 실험 10가지를 10챕터로 나누어서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의 특징이 실험을 적혀져 있는데 약간 딱딱하게 나와 있다기보단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담아 있어서 더 보기 편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챕터는 사람은 왜 불합리한 곤이 앞에 등하는가 라는 챕터인데요. 이 챕터에서 나오는 실험은 권위자의 말에 따라 실험 대상에는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건데,
물론 전기 충격은 가짜이고, 근데 사람들의 비명이 들리기도 했지만 65%의 사람들은 비명이 들려도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했는지 다음 챕터에서 실제 사례들을 예시로 들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사례이죠. 나치의 유대인 학살입니다. 독일의 나치 군인들은 정부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일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었다. 이렇게 을 했는데 자신들은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들은 체제 자금 승리밖에 불과했다라는 잘못을 인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재판에서 희생자들 앞에서 죄를 인정하였지만 그래도 사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이죠. 5.18 민병인가 사람 사건입니다. 이것도 저희 나라 국민이 자기네 국민들한테 총을 쏘고 무참히 살해한 사건인데 정말 군인들이 잘못을 몰랐을까요? 조금만 생각했다라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많은 군인들이 이거는 잘못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제품은 38명의 목격자들은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제노비스라는 한 여성이 살인을 당하기 직전에 외친 비명이 38명이 듣고 실제로 그 쫓기는 장면을 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제노비스는 처음에는 도망쳤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잡혀 무참히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방관자 효과 때문인데요. 38명의 목격자에게 많은 목격자가 있었지만 여기서 38명의 목격자들은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인데 창문도 열어져 있어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창문이 있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할 것을 알고 그리고 다시는 그 제노비스라는 명예를 추격한 그 살인자가 보복을 할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신고라면 제노비스 여성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오히려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저희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한 번씩 남을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남한테 피해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자신은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도 가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경찰서로 출근합니다를 읽고 작품 소개 및 확장하기, 마무리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품 소개입니다. 2022년 쓰여진 책으로 경찰관이 실제 겪었던 일들이나 사건들을 자신의 주관 그대로 말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파출소 순경, 시위 현장의 기동대,
수사관의 업무 등 경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경찰관들의 세계를 현실적으로 담아냈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경찰관들의 일이 경이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생각한 경찰관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확장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여자 경찰관의 성차별, 두 번째로는 경찰의 인권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경찰관의 성차별입니다. 경찰청은 2000년 여자 경찰관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현재 4%를 차지하고 있는 여경을 2014년까지 10% 증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여경의 역할은 한정적이고 승진이나 교육 기회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여자 경찰관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현재 여자 경찰관들에 대한 차별이 외부에서는 내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유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여자 경찰관들에 대한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인권입니다.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자 할 수 있는 경찰도 당연히 인권보장 책무를 지니게 되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수사 과정에서 폭력 및 적법 절차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인권 침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낙인되어서 현재 대한민국 경찰관들은 인권 보호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경찰의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당하는 사례 등 여러가지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츠 트레이닝의 기본과 이론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챕터 1 작품 소개, 챕터 2 작가 소개, 챕터 3 확장하기, 챕터 4 마무리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의 명은 스포츠 트레이닝의 기본과 이론으로 인지에 대한 설명을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 그림은 운동에 필요한 근육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는 방법이나 다양한 운동 동작의 기본 원리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운동의 종류와 목적에 따른 트레이닝 방법과 기법을 다루면서도 인체의 근육, 심폐 체계, 신경계 등 다양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서술한 작가는 사쿠마 카즈히코이며, 이 작가는 일본 춘텐도 대학원 체육관 연구과를 수료하여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8 베이징 올림픽, 2016 리오 올림픽 4곱하기 100m 릴레이에서 메달을 획득한 운동력인 언더패스를 비롯해 다양한 이론적, 시기적 트레이닝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확장하기로는 1. 해부 생리학, 2. 기초이론, 3. 부상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부 생리학은, 해부학은 생물체의 형태, 구조를 고찰하는 학문이지만 몸에 따라 세분되며, 생리학은 인체를 기능적 측면으로 탐구하는 학문으로 어떤 구조로 생명현상이 유지되는지를 고찰합니다. 해부 생리학의 역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자면, 역학에서 물체의 움직임은 크게 직선운동과 회전운동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면 공 던지기는 팔의 회전운동과 팔을 딛는 동작에 수반되는 직선운동의 조합이며, 단거리 달리기는 하지의 빠른 회전운동과 몸의 직선운동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격투기는 주로 직선운동이지만 상대에게 기술을 걸 때에는 관절의 회전운동이 수반됩니다. 기초 이론에 대해 설명하자면 체력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체력은 행동체력과 방해체력으로 나뉩니다. 행동체력은 몸을 움직이기 위한 힘이며, 신체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로 나뉘는데, 신체적 요소는 근력과 지구력, 순발력 등을 뜻하고, 정신적 요소는 의지, 판단, 유혹 등을 뜻합니다. 방해체력은 신체를 지키는 힘이며, 이 역시 신체적 요소, 정신적 요소로 나뉘는데, 신체적 요소는 체온 조절, 내용력 등을 뜻하고, 정신적 요소는 저항력, 내로력 등을 뜻합니다. 러닝의 구조 원리에 대해 설명하자면, 걷기와 러닝은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러닝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자면, 한 발이라도 지면에 닿은 상태를 지지단계라 하고, 양발 모두가 지면에 떨어지는 상태를 비지지단계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같이 걷기는 지지단계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러닝은 지지단계와 비지지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상 관리에 설명하자면, 부상의 종류에는 외상과 장애가 있습니다. 외상은 순간적인 강한 힘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적인 것으로 타박상, 파열, 골절 등이 해당되며, 장애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연습이나 충격이 축적되어 그 부담에 피로에 의해 근육이나 힘줄, 관절 등의 통증이나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적인 것으로 피로골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상 예방으로는 운동적 워밍업으로 근육 온도를 높여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운동 후에는 쿨다운으로 신체에 대한 부하를 줄이며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높여 피로 해소시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좀 이상한 체육 시간이라는 책에 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작품 소개, 작가 소개, 인상 깊었던 부분, 마무리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의 이름은 좀 이상한 체육 시간입니다. 이 책은 41가지의 스포츠 이야기들이 담겨진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사회와 관련이 있는 스포츠 이야기들에 대해서 작성한 책이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들이 아닌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스포츠 이야기들을 소개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가 소개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최진환입니다. 이 사람은 체육교사로서 학생 시절에 선수 출신이었는데요. 실제 학교 선생이 작성한 책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스포츠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퍼스널 트레이너,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 스포츠 카운슬러 등 여러가지 다양한 스포츠 관련 직업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실제 체육교사가 살면서 얻은 스포츠 이야기들을 담았기 때문에 스포츠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도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스포츠 선수의 병역 혜택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스포츠 선수의 병역 혜택에 관련하여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자신에게 부여된 봉사 시간을 완벽히 이수하지 않고 조작하여서 병역 혜택을 결국 받지 못한 사건이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병역 혜택과 국위 선양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역 혜택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레슬링 부문의 양정모 선수님인데요. 1972년 올림픽에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금메달을 따자 급해진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겠다며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에 오면서 병역 혜택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혜택의 강도나 보상 등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병역 혜택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BTS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BTS는 문화 음악 분야에서 국위 선양을 세계적으로 했기에 이들에게도 병역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BTS 멤버들은 군대에 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 병역 혜택의 기원과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인상 깊었던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마라톤 전투입니다. 이 부분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역사와 관련된 스포츠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스포츠와 관련된 책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나오지 않지만 이 책에서는 역사와 관련된 스포츠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선정하여서 PPT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전투는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벌인 전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기원전 490년 9월 12일에 발생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실제 스포츠의 마라톤의 이름의 기원으로도 유명합니다. 현재 마라톤의 거리인 42.19km를 아테네 그리스의 한 병사가 달려 승전보를 전했다는 속설로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페르시아의 후손이 세운 이란은 마라톤이라는 스포츠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라톤이라는 이름을 페르시아 런으로 대체하여 개최하는데요. 자신의 조상들인 패배한 전투의 이름을 따오기 싫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이 현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스포츠와 관련된 책이지만 다른 스포츠 관련 책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분야와 연계된 내용이 많았기에 읽기에도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1부는 스포츠와 관련된 역사적 내용들, 2부는 그냥 스포츠와만 관련된 내용들, 3부는 스포츠와 관련한 국가적 정치적 내용들, 4부는 현재의 스포츠, 직업이나 현대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있거나 진로가 스포츠에 연관된 학생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분야와 연계되어 있기에 꼭 스포츠에 관심이 없더라도 일반 학생들도 읽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2반 김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슬라이드엔 게재 안 했지만 메리 앤 스타니스체프스키가 저술한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입니다. 목차는 세 갈래로 간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많은 목차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정보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생각났던 책과 이 책을 엮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이 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앞서 목차에서 설명했듯이 이 책에는 다양한 방면에서 또 다양한 주장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을 임의로 선별해서 한 갈래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이 전개하는 방식대로 내용을 똑같이 전개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그리고 고대 예술 작품으로 이제 분류되는 발렌도르프의 비너스나 라코스 벽화 같은 경우들은 전부 미술이 아닙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작품,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석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먼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는 미켈란젤로가 그 당시 매우 만연했던 기독교, 천주교, 그러한 상황에서 교황의 명령을 받아 한 성당 천장에 그린 벽화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실용적인 용도로 쓰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르네상스의 학자들은 이런 회화 자체를 단순한 정보의 기록이나, 그러니까 학문의 일종으로 보았지, 나중에 다시 제가 언급할 이런 미술의 지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조목조목 따지는 그런 풍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신도 그림, 이 회화가 자신이 가진 수많은 능력들 중 하나라고만 이렇게 여겼죠.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든 방면에서 다재다능했고요. 그리고 이 라코스 벽화는 유명하듯이 그 당시 원시인들의 사냥 모습, 그리고 그 당시의 동물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하나의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발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이것도 또한 유명하듯이 다산을 상징하는 여러
모습들이 조각상에 드러나서 이게 다산을 상징하는 약간 토템 같은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지요.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드린 바는 무엇이냐? 이 물건들, 이 그림, 이 조각상, 이 벽화들은 그 당시에는 미술 작품이라는 하나의 앞서 말했던 직위, 그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관람되어졌던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람들의 일상 속에 좀 더 자연스럽게 녹아내려서 함께 공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보이시는 발렌드로프의 비너스 상을 좀 더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물건이 아니라 단순히 미술작품이라는 장르에 묶어버리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역사학적 과정을 생략하고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러한 미술작품에 대한 관점은 사뭇 보통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른 결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런 같은 느낌에서 제가 방금 전 부분을 읽는 동안에 같이 떠오른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룰루 밀러가 지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Why Fish Don't Exist 입니다.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까지는 아니라도 그 룰루 밀러가 주장했던 하나의 관점이 존재하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예를 들어 산 위에 여러 가지가 살고 있다고 쳐볼까요? 산 위에 나무꾼도 살고 곰도 살고 노루도 살고 부엉이도 산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생명체들이 그저 산 위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산동물이라는 하나의 종으로 전부 묶어버리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조금 아니겠죠? 그리고 이 룰루 밀러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저희가 물고기를 그런 식으로 분류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지에 살지 않고 물에 살며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존재들을 전부 물고기라고 칭해버렸다는 것이지요. 이 관점의 타파에서 그 저자가 시사하는 바는 인간이 임의로 정한 틀, 그 규격에 대한 고찰입니다. 그 인간의 사회적 규범, 인간의 사회적 제약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라는 책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연관지어서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목차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 글은 사실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의 영어 원제 Believing is Seeing의 구절입니다. 이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맥락에 따라 가치를 부여받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것은 문화, 즉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며 결과적으로 세계의 변화는 그 맥락을 형성하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다입니다. 이것으로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메리앤 스타니스텝스키 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2반 9번 김민수입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는 작품 소개, 작가 소개, 확정하기, 마무리입니다. 일단 도서 소개를 하자면 2019년 10월 17일에 출판사 창비에서 발행된 소설이고, 은밀하고 사소하며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선량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차별과 혐오의 순간을 날카롭게 포착해내는 내용이고, 선량한 마음만으로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숙한 질서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조직해 가자고 제안하는 책입니다. 작가를 소개하자면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의 소수자, 인권, 차별에 관해 가르치고 연구하는 소설가이고, 이주민, 성소수자, 홈리스 등 다양한 소수자 관련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과 밀접한 연구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확장을 하자면 역차별, 차별적인 시선,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역차별입니다. 2016년 5월 강남역 부근에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무시당했다면서 한 남성이 휘두른 칼에 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은 성범죄를 비롯한 여성 혐오, 범죄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동안 남성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린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대립이 더 심각해지고 여성을 위한 정책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양측 모두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서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적인 시선입니다. 퀴어들을 위해서 2018년 9월 인천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는데 퀴어문화축제를 막으려는 사람이 많이 몰렸습니다.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에게 저주를 하고 휠체어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퀴어 문화축제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은 퀴어들에게 해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가 요즘 현대판 노예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허가제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이주 노동자는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고 고용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또한 겨울에 강력한 한파 속 난바설비가 없는 경기 포천의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인 소킹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알려지면서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이해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서귀포고등학교 김단점이라고 합니다. 먼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이해에 대해서 먼저 도서 소개를 간단히 하고, 그 이후엔 이 책에 들어가 있는 주요 개념 및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응용한 확장, 그리고 마무리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책 이름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이해 2015년도에 발행된 류철균 한혜원의 도서입니다. 트랜스미디어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고 흥미롭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 및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목차를 잠깐 살펴보자면, 1부에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개요, 트랜스미디어의 개념, 게이미피케이션과 브랜드 스토리링에 대한 개념과 예시를 다루고 있고, 2부에선 다양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선 웹툰, 가상현실 게임 MUD, 문화원형 컨텐츠, 인터랙티브 드라마 등이 있습니다. 이제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개념 및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스미디어는 이제 내러티브, 즉 이야기 전체에 새로운 것, 즉 배경 스토리,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건이나 캐릭터 등을 추가하기 위해 각각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과 화하다의 합성어로서
게임의 메커니즘, 사고방식,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재미와 보상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스토리텔링은 고객과 공유하는 가치에 자신이 지지하는 것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고객을 연결하기 위해 서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트랜스미디어의 예시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트랜스미디어의 예시에는 마블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이제 마블 유니버스에선 마블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라인 속에서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퍼스트 어벤져스, 토르 등 다양한 영화, 만화 등의 플랫폼이 결합하여 한 가지의 스토리의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랜스미디어는 각각의 플랫폼들이 서로 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 가지 스토리라인이 여러 번 사용되는 원소스 멀티유즈, 즉 OSMU 기법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이미피케이션의 예시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 하면은 이제 나이키의 NRC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NRC는 나이키에서 진행한 한 챌린지로서 이제 NRC 앱을 설치하고 달리기를 진행하면 주변에 있는 같은 러너들의 위치와 그들이 달린 시간 등이 이제 앱에 뜨게 되고 그들이 달린 시간에 따라 순위를 매겨 이제 토큰을 제공하고 이 토큰을 이용하여 나이키에 있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게임 요소를 제공하여서 나이키는 실제로 많은 수익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스토리텔링입니다. 브랜드 스토리텔링이란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서사를 결합하는 전략인데요. 여기서 브랜드 스토리텔링에서 서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앞서 말한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인터랙티비티 광고 등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정 테이프 광고 업체인 팁EX 또한 이 인터랙티비 광고를 사용하여서 많은 주목을 끌었는데요. 팁EX의 광고에서 한 곰이 등장하여 갑자기 사냥꾼에게 자신을 네모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단어를 안에 채워 넣으면 그 말에 해당하는 광고가 재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틀린 답을 넣었다면 이제 팁EX의 수정 테이프를 이용하여 해당 답안을 지우는 것으로 광고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스토리를 이용하여서 마케팅 효과를 거둔 브랜드는 팁EX 말고도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확장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확장하기 시간에는 저는 웹툰과 세대별 문해력 갈등과 연관지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툰입니다. 저도 웹툰을 정말 자주 즐겨보고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웹툰을 정말 많이 보는데요. 웹툰 산업 또한 2017년 3,799억이었던 3,799억에 불과하던 규모의 웹툰 시장이 2022년은 18,290억 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기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책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패밀리 사이즈, 생활의 참견과 같은 생활툰들이 동시대 한국 대중들을 대변하는 대중성으로 인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저기 죽은 사람이 환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빙의하는 등 판타지 웹툰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툰들은 우리 한국 대중들을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판타지 웹툰들은 현대 사회에서 답답함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사이다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 직장 상사의 괴롭힘 등을 마법이라든지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쉽게 해결하는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대리 만족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 작가들은 의도적으로 다양한 연출 기법을 활용하여 극중 주인공의 독자들을 더욱더 몰입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여서 판타지 웹툰이 더욱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별 문해력 갈등이 있습니다. 최근 MZ세대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내용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요. 활자보다 영상에 익숙한 MZ세대의 문해력 저하 심각, 이러한 기사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쇄 중심 매체를 먼저 접했던 예전 세대와 다르게 요즘 세대들은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 또는 SNS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영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요즘 세대에게 인쇄 중심의 예전 세대의 문해력을 들이대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러한 세대 갈등은 곧 세대 간의 혐오,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트랜스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쇄, 영상, 매체 간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모두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트랜스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과 인쇄 매체의 융합을 꿈꾸고 이를 통해서 문해력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 법칙이라는 책에 대해 소개하게 된 이강서라고 합니다. 저의 발표는 총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작품 소개, 두 번째, 작가 소개, 세 번째, 확장하기, 네 번째, 마무리입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서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 5% 법칙이라는 책은 95%의 실패가 빚어낸 5%의 기적에 관해 다룬 책인데요. 명문대 출신 사원에서 보험 셀즈맨으로 보험업계 레전드에서 프로 스포츠계 스타 CEO로 성장한 조태룡이 전하는 인생 경영학의 진수에 대해 다루고 있는 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저자인 조태룡 CEO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룡 CEO는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2016년에 2부 리그 하위팀이었던 강원FC 프로축구단의 대표로 취임하여 부임 첫 해에 1부 리그로 승격시켰고 승격 직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선언하였습니다. 현재 스포츠계 최고 스타 CEO로 꼽히고 있으며 저서로는 잘 벌고 잘 사는 쿨한 인생 등이 있는 작가입니다. 이제 이 5% 법칙이라는 책에 숨어있는 개념에 대해 확장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장하기를 총 3가지로 진행해 보았는데요. 첫째, 5%의 법칙은 무엇인가? 둘째, 강원FC는 어떤 클럽인가? 셋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대체 어떤 리그인가? 이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의 법칙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5% 법칙은 아주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험 마케팅 과정에서 터득한 경험칙입니다. 나름 통계까지 내보니까 가만 고객까지 접촉해서 계약 성사까지 이르는 비율이 대략 5% 내외였다는 의미죠. 라고 조태룡 CEO께서 말씀하시며 5%의 법칙이 무엇인지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둘째, 강원FC는 어떤 클럽인가에 대한 해답은 사실 강원도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이 창단한
연구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강원도에서 무슨 프로축구를 한다고 관중석 텅텅 비는 거 아냐라고 걱정하던 축구팬이 많았습니다. 이는 남녀농구단인 원주 DB 프로며 춘천 우리은행 한태를 제외하고는 강원도를 연고로 하는 프로 스포츠 축구 구단이 아예 없었고 강원도는 하계 스포츠 불모지라는 오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원도의 축구 열정을 모르는 타지인들의 시각입니다. 일단 창단 당시 도민들의 지원금만으로 모인 돈이 무려 60억이었고 그래서 붙은 슬로건도 구더 강원인 것이죠. 세 번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어떤 리그인가에 대한 해답은 아시아 챔피언 클럽 토너먼트는 아시아 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아시아 최초의 대륙 최상위 클럽 대항전입니다. 아시아 챔피언 클럽 토너먼트는 1967년 최초 출범하였고요. 대회는 춘추제이며 AFC 가맹국 중 8개의 국가의 직전 시즌 국내 최상위 리그 우승팀 혹은 국내 최상위 리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내 최고급 대회 우승팀이 참가하는 리그입니다. 대회 진행 방식은 참가 8개 팀이 4팀 1조,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별리그 상위 2팀씩 4강에 진출한 뒤 단판 토너먼트를 진행하여 승부를 가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태룡 CEO가 저술한 5%의 법칙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아무리 희박한 확률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희박한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 계속해서 도전하신다면 그 희박한 확률이 높은 확률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입니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소개하기 전에 목차에 대해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는 도서 소개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작가 소개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낸 키워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2022년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원작으로 한 도서이며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러인 권일용이 직접 작성한 도서로 자신이 맡은 대표적인 사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작가 권일용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프로파일러 출신으로 대표적인 도서로 이 책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있습니다. 권일용은 범죄 사건에서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하여 범죄자를 잡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방송 프로그램과 강연을 하여 자신이 맡은 사건과 프로파일링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낸 키워드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파일링, 두 번째로는 심리학, 세 번째로는 5대 강력범죄입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파일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프로파일링은 범죄 수사에서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프로파일링 기법은 한국에서 19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최초로 시행한 사람은 이 책의 저자 권일용이고 현재는 더욱 발전된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경찰 수사에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파일러는 이 책의 저자 권일용과 표창원 프로파일러가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을 하는 기법에는 어휘 분석, 행동 분석, 데이터 마이닝이 있는데 어휘 분석은 전화나 편지 등에서 범인이 남긴 메시지를 분석할 때 사용하며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행동 분석은 범행 시각이 특정한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범인의 작업이나 연령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마이닝은 수많은 데이터 중 패턴을 찾는 것이고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하면 특정 패턴을 읽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심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경험과학의 한 분야를 뜻합니다. 심리학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는 범죄심리학, 상담심리학, 아동심리학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 심리학 분야 중 대표적으로 범죄심리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범죄심리학은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의 특성과 배경 환경 요인을 알아내 범죄 예방과 범죄자 수사, 또한 범죄자의 갱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리학 중 하나이며 현재 범죄자를 잡는 데 도움을 주는 범죄 기법입니다. 이 범죄 심리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수정 범죄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대 강력범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강력범죄란 흉기나 폭력을 써서 저지르는 범죄 행위로 살인이나 강도 강간처럼 그 죄의 정도가 중하면서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범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범죄로는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대 강력범죄 발생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일어난 범죄 건수로 표를 보면 알다시피 절도를 제외하고 점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소되더라도 아직 많은 5대 강력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읽고 저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